네, 반갑습니다. 생활법률 12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공통점이 있었죠. 첫 번째로는 공연성이다.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공연히, 즉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공연히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연성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전파 가능성의 이론 입장에 전파 가능성 이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관련돼서 두 가지 유형의 명예훼손죄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사실, 즉 허위의 사실이 됐든 진실한 사실이 됐든 이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을 우리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 판결문을 통해서 판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7조 1항, 즉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진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자,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말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법하지 않다라는 말은 적법한 행위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명예훼손죄와 관련돼서는 형법에서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위법성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라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저번 시간에 사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사례까지는 저번에 살펴봤고요. 세 번째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의 노조가 회원들의 학교 이사장 및 교장의 주거지에서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자, 이 경우가 이제 교직원, 이게 아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직원 노조 선생님들이 있었죠. 교직원 노조 선생님들이 이 이사장하고 이사장하고 교장의 여러 가지 그 학교 운영에 관한 방식이라든지 예산 운영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장하고 교장 퇴진하라 뭐 이런 피켓이나 확성기 등을 들고 시위를 하러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 아파트 단지에 간 겁니다.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제 확성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거 들고 가는 편말 같은 걸 이용해서 표지판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 이사장이 학교 공금도 횡령했고 인사비리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에서 퇴진해라 라는 식의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근데 시위 장소가 이 이사장과 교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였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교직원 노조, 이 시위에 참여한 교직원 노조들을 이제 이 이사장과 교장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 거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와서 명예훼손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교장과 이사장의 확인되지도 않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됐는데 이 교직원 노조 측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입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교직원 노조에서 주장을 한 거죠. 명예훼손 행위 맞다. 거기까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맞다. 명예훼손죄는 맞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그러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죠. 이것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진실한 사실일 것. 명예훼손한 발언이, 즉 적시한 발언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것,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을 보면 결국에는 이 시위에 참여한 교직원 노조 선생님들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그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공공의 이익, 여러 사람의 관심사에 관한 것. 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 교직원 노조 선생님들이 확성기나 표지판을 들고 시위한 장소가 이 교장이나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 앞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발언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아파트 주민들이고 이 교직원 노조가 주장했던 즉 이 이사장의 교비 횡령이라든지 인사비리 이런 것들은 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 즉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직원 노조가 교장이나 이사장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것이어야지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학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 교직원 노조 선생님들에게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입증 책임의 전환이죠.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요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 시위에 참여한 교직원 선생님들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로 공공연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307조 1항의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검사가 부담을 해야겠죠. 자, 이 사람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에 들어갔다면 원칙적으로는 범죄 혐의나 어떤 유죄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책임을 지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교직원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행위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게 맞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검사가 할 테고요. 당연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검사가 그러한 유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게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 이 교직원 선생님들이 발언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다라는 주장을 이 교직원 선생님들이 하겠죠. 자, 그러면 자신의 발언이 오로지 진실한 사실인 것, 여기 진실성 나오죠. 오로지 진실한 사실이었다. 죄송합니다. 진실한 사실이었다라는 입증. 그리고 우리가 명예훼손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자, 이런 진실성이나 공익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피고인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검사는 저 사람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입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 피고인이 되겠죠. 이 피고인이 내가 한 발언에 대해서 내가 한 발언이 진실하다. 그리고 그러한 발언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인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단 그 명예훼손죄와 관련돼서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리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어떤 명예훼손죄든지 공공의 이익, 죄송합니다. 어떤 명예훼손죄든지 공연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된다. 근데 공연성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전파 가능성 이론을 취하고 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307조 1항 같은 경우에 즉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310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일 것. 그리고 명예훼손 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는 형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 명예훼손죄는 여기 나와 있는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정보통신 이용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은 이 인터넷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서 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명예훼손 우리 해당 법률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통신망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이죠. 인터넷. 네,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연이란 말이 들어가 있네요. 공연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우리가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 공연성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이 훨씬 높습니다. 징역 상한선도 훨씬 높고요. 그리고 벌금의 금액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큽니다. 아마도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파급의 어떤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죄. 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요. 요건을 좀 하나씩 따져보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왜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형법상 명예훼손죄 비방할 목적이라는 내용이 없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공연이 사실을 적시한다든지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든지 이런 경우면 무조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이용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다라는 거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이 정도 된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한 그 성립 요건은 조금 더 좁다고 할 수 있죠. 조금 여기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건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명예를 훼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요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인터넷 공간에 적시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요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명예훼손죄도 진실한 사실로도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허위의 사실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죠. 인터넷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모두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 명예훼손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명예훼손죄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비해서 일반 명예훼손죄가 여러분 일반 명예훼손죄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실한 사실로 인터넷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자, 거짓, 허위의 사실로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에 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인터넷 명예훼손은 5년보다 2년이 길은 7년, 그 다음에 1,000만 원도 벌금 5천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분들 뭐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인터넷 게시판에 B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번이나 걸쳐서 B가 동성애자라는 거짓 사실을 게시한 경우에, 자, 이 경우에 여러분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은 갖추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여러분 허위의 사실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거짓 사실을 게시했다. 여러분 거짓된 사실을 게시할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할 필요가 없겠죠. 허위의 사실을 게시했다는 것 자체가 비방의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비방의 목적도 갖추어져 있고 인터넷 게시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의 사실, 자, 그 사람이 동성애자다, 동성애자가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엄연한 객관적인 사실로 주장과 입증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은, 자, 그러한 사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혼 전에 직장 상사와 메신저로 나눈 사적인 대화 내용이죠. 사적인 대화 내용을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버린 거죠.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마치 상사와 부도덕한 관계로 의심을 받고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퇴사한 경우, 자, 이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와 어떤 그 부도덕한 관계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어떤 관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에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그런 경우라서 이 경우에도 얼마든지 이후 두 번째 사례도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했던 그러한 사례고요. 세 번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헤어진 이성 친구가 피해자의 사생활 및 이메일 주소를 알아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가 뭐 다른 사람과 같이 잠을 잤다라는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자, 이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 인정됐고요. 당시 상황에서.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한 거 맞죠. 그리고 어떤 사생활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게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이다, 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명예훼손죄 굉장히 일반적인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 명예훼손이 벌어지는 공간 자체가 온라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연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공연성이 굉장히 쉽게 인정되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칫 이제 성립을 할 수 있죠. 요즘에 또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메신저 같은 거를 주고받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고요. 이런 부분이 없다면 일반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온라인상에서 일단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했다. 그럼 첫 번째 검토 대상이 인터넷 명예훼손죄부터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인터넷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조금 전까지 우리가 배운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연성, 사실의 적시, 이 두 가지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을지라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쪽에서 신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인터넷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 몇몇 이제 좀 사례를 보면 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화면을 캡처해 놓는다든지, 그런 증거를 명확하게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어떤 그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입증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렸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 그럼 B가 A를 고소하겠죠. 그러면 A가 다른 사람을 명예훼손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수사를 받고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을 받겠죠. 자, 그런데 반의사불벌죄라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만 해주면 A를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불처벌의사라고 하거든요. 불처벌의사,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습니다라는 식객에서 합의 본다라는 내용이죠. 뭐 금전적인 내용이 됐던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됐던 합의를 보게 되면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해주는데, 그러한 의사표시를 해주면 A는 바로 혐의가 풀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를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심 변론 종결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1심, 2심, 3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1심 판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변론을 할 수 있는 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그 변론 기일이 종료되는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1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반드시 불처벌 의사를 밝혀야지 A가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친숙한 용어이고요. 주변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루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당방위란 것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격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당방위이죠.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 개념을 먼저 한번 보시죠. 개념.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굉장히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경우에 그러한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바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일 것. 이게 바로 정당방위의 첫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타인의 법익입니다. 법익. 여러분, 이 법익이란 말은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 법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법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 이게 바로 법익이 됩니다. 법익이 됩니다. 자,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절도죄라는 거 있죠? 절도죄. 자, 절도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까? 그렇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절도죄의 법익은 재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살인죄라는 거 있죠. 살인죄는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죠. 따라서 살인죄의 법익은, 보호법익은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호법익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신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이기 때문에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가 되겠죠. 자, 법익이라는 용어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여기 부분에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정당방위는 본인을 위해서 정당방위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정당방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정당방위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나 이외에 제3자인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방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법률 12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